서울역에서 내린 김영호의 발걸음이 무겁다. 65년을 살아온 그의 어깨에는 정년퇴직이라는 새로운 짐이 얹혀 있었다. 40년 만에 돌아가는 고향. 그곳에서 그는 무엇을 찾을 수 있을까? 택시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들이 낯설다. 기억 속 논밭은 아파트로 바뀌었고 어린 시절 뛰놀던 개울은 도로가 되었다. 오래된 슈퍼마켓에서 생필품을 사려던 영호는 예상치 못한 목소리를 듣는다. 박정희, 45년 전 첫사랑의 이름이었다. 세월이 흘러 주름이 늘었지만 여전히 아름다운 그녀가 계산대 뒤에 서 있었다. 두 사람 모두 서로를 알아본 순간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영호는 우유 한 팩과 식빵을 집어들며 조심스럽게 말을 꺼낸다. 이제 서울 생활을 정리하고 고향에서 살려고 한다고. 정희는 그의 집이 오래 비워둬서 괜찮은지 걱정스럽다는 표정을 지으며 묻는다. 계산을 마치며 짧은 대화를 나누는 동안 영호는 정희가 이 슈퍼를 20년 넘게 혼자 운영해왔다는 이야기를 듣는다. 다른 손님이 들어오자 영호는 작별 인사를 건네며 가게를 나선다. 오래 비워뒀던 집에 들어선 영호는 먼지, 냄새와 함께 어머니의 추억이 스며있는 향기를 맡는다. 하지만 첫날 밤 적막한 정적 속에서 뼈저리게 깨닫는다. 고향에 왔지만 여전히 혼자라는 쓸쓸한 현실을. 2장. 고향에 온 지 일주일 후 영호의 집에 반가운 손님들이 찾아온다. 아들 민수와 며느리 수진, 그리고 7살 손주 지우였다. 하지만 며느리 수진의 첫마디는 영호의 기대와 달랐다. 집안이 썰렁하다고 걱정하는 민수와 달리 수진은 곰팡이 냄새가 난다며 지우를 자신 쪽으로 부르며 불편함을 숨기지 않는다. 지우만이 할아버지 집이 신기한 듯 여기저기를 둘러본다. 지우가 이곳이 할아버지가 어렸을 때 살던 집인지 묻자 영호는 반가운 마음으로 그렇다고 대답하며 마당에 오래된 감나무를 가리키며 어린 시절 추억들을 이야기한다. 하지만 수진은 여전히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한다. 저녁 준비 시간이 되자 갈등이 더욱 분명해진다. 영호는 손주를 위해 정성스럽게 시골식 반찬들을 준비했지만 수진은 지우를 위해 따로 도시락을 챙겨왔다고 말한다. 저녁 식사 시간 내내 대화는 어긋나기만 한다. 영호가 서울 생활의 피로함과 고향의 여유로움을 이야기하지만 수진은 아이 교육과 도시의 편의성을 강조한다. 밤에 영호는 손주와 함께 마당으로 나가 도시에서는 볼 수 없는 별들을 보여주려 한다. 지우가 별이 정말 많이 보인다며 신기해하자 영호는 뿌듯한 마음으로 도시에서는 절대 볼 수 없는 거라고 설명한다. 하지만 수지는 모기와 벌레를 걱정하며 지우를 재촉해서 빨리 안으로 들어오라고 부른다. 다음날 아침 영호는 일찍 일어나 손주를 위한 특별한 아침을 준비한다. 마당에서 기른 토마토로 만든 샐러드와 정성스럽게 구운 계란 후라이였다. 지우가 토마토가 달고 맛있다며 좋아하자 영호는 할아버지가 직접 키운 거라며 뿌듯해한다. 하지만 수지는 지우에게 너무 많이 먹지 말라며 대탈 날까봐 걱정한다. 결국 이틀 만에 가족들은 서울로 돌아간다. 다시 혼자가 된 영호는 마당에 남은 지우의 작은 발자국들을 바라보며 쓸쓸한 미소를 짓는다. 세대의 벽은 생각보다 높았고 사랑하는 가족과도 마음이 통하지 않는 현실이 그를 더욱 외롭게 만든다. 3장. 고향에 온 지 한 달이 지나자 영호는 옛 친구들을 찾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 가장 먼저 떠오른 이름은 최동만이었다. 어린 시절부터 형제처럼 지낸 중마고였고 함께 서울로 올라갔다가 각자 다른 길을 걸어온 친구였다. 영호가 전화를 걸자 동만은 놀란 목소리로 언제 고향에 왔는지 묻는다. 두 사람은 어린 시절 추억이 깃든 개울가에서 만나기로 한다. 지금은 공원으로 조성되어 있지만 여전히 소중한 기억들이 살아 숨쉬는 장소였다. 하지만 40년 만에 재회치고는 분위기가 따뜻하지 않았다. 서로 많이 늙었다는 덤덤한 인사말을 주고받으며 어색한 웃음만 오갈 뿐. 예전의 치밀한 분위기는 사라져 버린 것 같았다. 동만이 담배를 꺼내 물면서
서울에서 마지막으로 만났던 때가 언제였는지 되묻는다. 아마 95년 동만이 사업을 정리할 때였을 것이라는 영호의 대답이 나오는 순간 두 사람 사이의 공기가 갑자기 무거워진다. 동만의 사업이 어려워졌을 때 영호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던 둘 사이의 깊은 상처로 남아있는 그 사건 말이다. 동만이 그때 정말 어려웠는데 친구라고 생각했던 사람에게까지 외면당하니까 더욱 서럽고 힘들었다고 말한다. 영호가 미안하다며 사과하려 하자 동만은 이해한다고 말한다. 영호의 처지도 넉넉하지 않았을 것이고 가족도 있었을 테니까 그럴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해한다고 말하는 동만의 목소리와 표정에는 여전히 깊은 상처와 서운함이 배어 있었다. 동만은 모든 게 다 옛날 일이라며 어차피 자신도 그 이후로는 잘 살아왔다고 말하지만 그의 표정에는 잘 살았다는 말과 다른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대화는 계속 겉돌기만 한다. 동만이 불쑥 박정희와 만났다는 소문이 마을에 돌고 있다고 언급한다. 영호는 그냥 우연히 마주친 것뿐이라고 대답하지만 동만은 그래도 좋겠다며 자신은 여기 살면서도 특별히 만날 사람이 없다고 말한다. 영호가 무언가 말해보려는 순간 동만은 이제 시간이 늦었다며 일어선다. 가끔 연락하자는 동만의 말에 영호도 그렇게 하자고 대답한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알고 있었다. 이 만남 이후 서로 연락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것을. 예정 동만과의 어색한 만남 이후 영호는 더욱 외로움을 느꼈다. 그런 그에게 작은 위안이 되어준 것은 박정희와의 우연한 만남들이었다. 장을 보러 가는 길, 산책하는 길에서 자주 마주치게 되었다. 어느 날 정희가 오늘도 산책하느냐고 반갑게 인사하자 영호는 요즘 특별히 할 일이 없어서 그렇다며 정희는 슈퍼일로 바쁘겠다고 말한다. 정희 말에는 혼자서 슈퍼를 운영하며 살아온 20여 년 세월의 깊은 외로움이 배어 있었다. 영호가 가족들은 어떻게 지내는지 묻자 정희는 딸이 부산에 있다고 대답한다. 결혼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바빠서 자주 못 온다는 것이다. 영호는 정희의 상황이 자신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느꼈다. 자녀는 있지만 함께하는 시간은 부족하고 일상은 고독으로 채워져 있었다. 영호도 비슷하다며 아들이 서울에 있는데 바빠서 가끔 연락은 하지만 그렇다고 말한다. 정희가 전에 보니까 아드님이 가끔 내려온다고 하자 영호는 그때를 떠올리며 쓴웃음을 짓는다. 며느리가 여기를 좀 불편해해서 그랬다고 솔직하게 털어놓는다. 정희는 그의 마음을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며 세대가 다르니까 어쩔 수 없다고 말한다. 우리가 늙었나 보다는 영호의 말에 정희가 웃으며 아직 늙기엔 이르지 않을까 하고 대답한다. 두 사람 사이에 미묘한 공감대가 형성된다. 같은 세대, 같은 경험, 그리고 비슷한 외로움을 가진 사람끼리의 이해였다. 영호가 시간 있으면 커피라도 어떠냐고 제안하자 정희는 좋다고 대답한다. 마을 카페에서 두 사람은 편안한 대화를 나눈다. 과거의 추억부터 현재의 일상까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야기했다. 정희가 그때 우리 참 순진했다며 편지 주고받던 시절을 회상하자 영호는 요즘 젊은 사람들이 보면 우스울 거라고 대답한다. 정희는 하지만 그때가 더 진심이었던 것 같다고 말한다. 정희 말에 영호의 마음이 뛴다. 45년 전의 감정이 다시 살아나는 듯했다. 영호가 정희도 혼자 살면서 힘들었을 텐데 어땠는지 묻자 정희는 처음에는 많이 외로웠다고 솔직하게 대답한다. 특히 밤에 그랬는데 이제는 익숙해졌다는 것이다. 그녀의 솔직함에 영호는 마음이 아프면서도 같은 외로움을 겪고 있는 사람으로서의 동질감을 느낀다. 영호가 앞으로도 가끔 이렇게 만날 수 있을지 묻자 정희는 물론이라고 대답한다.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서 이렇게 대화할 상대가 있다는 게 좋다는 것이다. 카페를 나서는 두 사람을 마을 사람들이 지켜본다. 호기심,
어린 시선들이 따가웠지만 영호와 정희는 신경 쓰지 않았다. 오랜만에 느끼는 마음의 따뜻함이 더 소중했다. 5장. 영호와 정희의 만남이 잦아지면서 마을에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그 소문은 결국 서울에 있는 아들 민수에게까지 전해졌다. 어느 날 저녁 민수가 전화를 걸어와서 요즘 어떻게 지내는지 안부를 묻는다. 영호는 그냥 평범하게 잘 지내고 있다고 대답한다. 하지만 민수는 조심스럽게 혹시 마을에서 아는 분이 생기셨다고 들었다며 말을 꺼낸다. 영호가 순간 당황하며 누가 그런 이야기를 했는지 묻자 민수는 아버지 친구분이 연락을 주셨다고 대답한다. 아버지가 옛날 여자친구와 만난다는 내용이었다. 영호는 동만의 질투 섞인 고자질이라는 것을 직감한다. 민수는 엄마 돌아가신 지 아직 2년밖에 안 됐다며 목소리를 높인다. 3년 제사도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벌써 다른 여자분과 어떻게 그럴 수 있냐는 것이다. 민수의 말에 영호는 순간 할 말을 잃는다. 영호가 그냥 친구라며 해명하려 하자 민수는 친구라고 해도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렇지 않다고 반박한다. 며칠 후 민수가 갑자기 혼자서 고향집을 찾아온다. 민수는 마을 사람들이 아버지에 대해 많이 이야기하고 있다며 걱정스러워한다. 영호가 뭘 그렇게 신경 쓰냐며 사람들이 할 말 없어서 하는 소리라고 말하자 민수는 아버지 체면도 있고 자신들 입장도 생각해달라고 간청한다. 저희 입장이라는 말에 영호는 깊은 상처를 받는다. 자신의 감정이나 남은 인생의 행복보다는 오직 가족의 사회적 체면만을 우선시하라는 뜻으로 들렸기 때문이다. 영호가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느냐고 반문하자 민수는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시기상 좀 그렇다는 거라고 애둘러 표현한다. 영호가 그럼 언제까지 혼자 살아야 하는 거냐고 목소리를 높이자 민수는 그런 게 아니라고 당황한다. 이때 영호는 처음으로 아들 앞에서 큰 소리를 낸다. 너희들은 서울에서 바쁘게 살면서 가끔 전화 한 통이면 효도 다했다고 생각하지 않느냐며 자신이 여기서 혼자 얼마나 외로운지 알기나 하느냐고 따진다. 그동안 참아왔던 외로움과 서운함이 한꺼번에 터져나온다. 민수가 아버지라고 부르며 당황하자 영호는 자신도 사람이라며 남은 인생만이라도 외롭지 않게 살고 싶다는 간절한 바람을 토로한다. 민수가 그래도 돌아가신 어머니가 계시지 않느냐고 말하자 영호는 단호하게 대답한다. 엄마는 돌아오지 않으며 엄마라면 자신이 외롭게 사는 걸 원하지 않았을 거라고. 무거운 침묵이 흐른다.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깊은 간극이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민수는 다음날 서울로 돌아갔고 영호는 가족마저 자신을 이해해주지 못하는 상황에서 더욱 깊은 고독감에 빠져들었다. 6장. 민수와의 갈등 이후 며칠을 집에만 있던 영호에게 마을 이장이 찾아와 마을 잔치 참가를 부탁한다. 영호가 서울에서 오래 살았으니 올해도 잘 부를 텐데 한 곡 해달라는 것이다. 영호는 별로 그럴 기분이 아니라며 거절하려 하지만 이장은 마을 사람들도 영호와 친해지고 싶어 한다며 설득한다. 영호는 망설이지만 결국 참석하기로 한다. 마을 잔치 당일 마을 회관은 사람들로 북적였다. 마을 사람들이 오늘 무슨 노래를 부를 거냐고 묻자 영호는 아직 정하지 못했다고 대답한다. 그때 정희가 다가온다. 오늘 그녀는 평소보다 화사하게 차려입었다. 정희가 오늘 기분이 좀 나아 보인다고 말하자 영호는 정희도 왔다며 뭘 부를 거냐고 묻는다. 정희는 그냥 구경만 할 거라며 영호가 부르는 걸 들으려고 왔다고 수줍게 대답한다. 무대에 오른 영호는 잠시 망설인다. 갑자기 떠오른 곡이 있었다. 학창시절 정희와 함께 즐겨 듣던 추억의 노래였다. 영호는 마이크에 대고 오랜만에 고향에 와서 옛 추억이 많이 생각난다며 그때 그 사람을 부르겠다고 말한다. 영호의 깊이 있는 목소리가 회관에 울려 퍼진다. 세월에 묻힌 감정이 노래를 타고 흘러나온다. 사람들은 조용히 듣고 있었고 특히
특히 정희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다. 노래가 끝나자 관객들이 박수를 치며 좋았다고 앵콜을 외친다. 영호는 정희를 바라보며 함께 한 곡 어떠냐고 청한다. 정희는 당황하며 자신은 잘 못 부른다고 말하지만 영호는 괜찮다며 함께하면 된다고 격려한다. 정희가 무대에 올라온다. 두 사람은 옛사랑을 함께 부르기 시작한다. 45년 전 청춘의 목소리는 아니었지만 세월이 만든 깊이가 있었다. 관객들이 환호하며 잘 어울린다고 멋있다고 박수를 보낸다. 노래가 끝나고 박수가 쏟아진다. 영호와 정희는 서로를 바라보며 웃는다. 오랜만에 느끼는 행복감이었다. 그때 뒤쪽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린다. 최동만이 자신도 한 곡 하겠다며 소리친다. 동만이 술에 취한 채로 무대에 올라온다. 영호는 깜짝 놀라지만 동만은 환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동만이 친구야 미안했다며 자신이 좀 삐뚤어져서 그랬다고 사과한다. 영호가 동만의 이름을 부르자 동만은 우리 나이에 무슨 원수를 지고 사느냐며 그때 일은 자신이 너무 예민했다고 털어놓는다. 동만의 솔직한 사과에 영호의 눈시울이 붉어진다. 오해와 서운함으로 쌓인 벽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영호도 미안하다며 그때 자신이 너무 매정했다고 사과한다. 동만은 이제 됐다며 세 사람이 함께 노래 한 곡을 하자고 제안한다. 영호, 정희, 동만 세 사람이 무대에서 고향의 봄을 함께 부른다. 노래가 끝나자 마을 사람들이 일제히 일어나 박수를 보낸다. 영호는 오랜만에 진정한 행복을 느꼈다. 친구와의 화해, 정희와의 따뜻한 마음, 그리고 마을 사람들의 따뜻한 시선까지 모든 것이 완벽한 순간이었다. 7장 평온한 일상에 시련이 찾아온다. 정희가 건강검진에서 이상소견을 받은 것이다. 정희가 영호에게 전화를 걸어 병원에서 정밀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소식을 전한다. 목소리에 불안함이 묻어나지만 별일 아닐 거라며 애써 담담한 척한다. 영호는 혼자 가지 말고 자신이 함께 가겠다고 제안한다. 하지만 정희는 괜찮다며 혼자 갈 수 있다고 거절한다. 영호는 정희의 거절에도 불구하고 병원까지 따라간다. 대기실에서 기다리는 동안 영호의 마음은 초조했다. 정희가 검사실에 들어간 사이 영호는 복잡한 심경을 정리할 수 없었다. 이제 막 되찾은 소중한 인연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밀려왔다. 검사를 마치고 나온 정희는 결과는 일주일 후에 나온다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짓는다. 영호가 괜찮을 거라며 위로하지만 정희는 만약의 경우를 생각하며 영호에게 미안하다고 말한다. 자신 때문에 영호가 걱정하게 될까봐 부담스럽다는 것이다. 영호는 정희의 말에 당황한다. 부담이 아니라 당연한 일이라며 서로 의지하며 살아가는 게 좋지 않겠냐고 말한다. 하지만 정희는 아직 확실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영호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다며 거리를 두려한다. 며칠 후 서울에서 민수가 다시 전화를 걸어온다. 마을에서 또 다른 소문이 들렸다는 것이다. 아버지가 아픈 여자와 병원에 함께 다닌다는 이야기였다. 민수는 이제 정말로 도를 넘은 것 같다며 강하게 항의한다. 영호는 친구가 아픈데 당연히 도와줘야 하는 거 아니냐고 반박한다. 하지만 민수는 사람들이 뭐라고 할지 생각해보라며 아버지가 그 여자와 결혼이라도 할 생각이냐고 따진다. 영호는 순간 할 말을 잃는다. 결혼까지는 생각해보지 않았지만 민수의 말에 자신의 진심을 돌아보게 된다. 민수와의 통화를 마친 영호는 혼란스러웠다. 정에 대한 자신의 마음이 단순한 우정을 넘어섰다는 것을 인정해야 했다. 하지만 가족들의 반대와 사회적 시선, 그리고 정의의 건강까지 모든 것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다. 결국 영호는 결단을 내린다. 정의를 찾아가 자신의 진심을 털어놓기로 한 것이다. 정의의 집을 찾아간 영호는 자신이 혼란스럽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이 있다고 말한다. 정의가 아프든 건강하든 남들이 뭐라고 하든 함께하고 싶다는 것이다. 영호는
자신의 남은 날을 후회 없이 살고 싶다며 정희와 함께라면 그것이 가능하다고 고백한다. 아직 늦지 않았으니 서로 의지하며 살아가자고 제안한다. 정희는 영호의 진심에 감동하지만 여전히 자신의 상황 때문에 부담을 느낀다. 하지만 영호의 간절함에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한다. 8장. 일주일이 지나고 드디어 정희의 검사 결과가 나왔다. 영호는 정희와 함께 병원을 찾아 결과를 듣는다. 다행히 큰 병은 아니었다. 스트레스로 인한 일시적 증상이었고 충분한 휴식과 관리로 완전히 회복할 수 있다는 의사의 설명이었다. 병원을 나서는 두 사람의 얼굴에는 안도의 미소가 번진다. 정희가 영호에게 그동안 걱정을 많이 끼쳤다며 미안하다고 말한다. 영호는 이제 그런 이야기는 하지 말자며 앞으로는 혼자 끙끙 앓지 말고 무슨 일이든 함께 나누자고 말한다. 마을로 돌아가는 길, 두 사람은 벚꽃이 만개한 고향길을 천천히 걸었다. 영호가 정희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자 정희는 잠시 망설이다가 그의 손을 꼭 잡는다. 45년 전 처음 손을 잡았을 때와는 다른 세월의 무게가 담긴 따뜻함이었다. 정희가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인 것 같다며 조금 무섭기도 하다고 말한다. 영호는 자신도 마찬가지라며 하지만 혼자가 아니니까 괜찮을 것 같다고 대답한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짓는다. 마을에 도착하자 동만이 기다리고 있었다.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궁금해서 왔다는 것이다. 좋은 소식을 들은 동만은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이제 정말 새 출발이라고 말한다. 세 사람은 함께 마을 카페에 앉아 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다. 동만이 이제 영호와 정희가 정식으로 사귀는 거냐고 장난스럽게 묻자 영호는 부끄러워하며 그렇다고 대답한다. 정희도 얼굴을 붉히며 웃는다. 동만은 축하한다며 자신이 증인이 되겠다고 말한다. 며칠 후 영호는 민수에게 전화를 건다. 정희의 건강 상태가 좋아졌다는 소식과 함께 앞으로 함께 살아갈 계획이라는 이야기를 전한다. 민수는 처음에는 당황하지만 아버지의 확고한 의지를 느끼고는 더 이상 반대하지 않는다. 대신 아버지가 행복하시면 자신도 좋다며 축복한다. 영호와 정희는 마을 사람들 앞에서 공식적으로 사귀는 사이임을 밝힌다. 처음에는 수군거리던 마을 사람들도 두 사람의 진심을 보고는 축복을 보낸다. 이장은 마을에 경사가 생겼다며 다시 한번 잔치를 열자고 제안한다. 봄이 깊어가는 어느 날 영호와 정희는 함께 산책을 나선다. 벚꽃이 피 흩날리는 고향길에서 두 사람은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에 대해 이야기한다. 정희가 45년 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라며 신기해한다. 영호는 인생이란 끝까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 같다고 대답한다. 영호가 정희에게 정식으로 결혼하자고 제안한다. 나이가 많다고 해서 사랑이 없는 건 아니고 서로에게 남은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내고 싶다는 것이다. 정희는 잠시 생각하더니 좋다고 대답한다. 두 사람의 두 번째 청춘이 이렇게 시작되는 것이다. 마을 전체가 축복하는 가운데 영호와 정희의 작은 결혼식이 열린다. 민수 가족도 서울에서 내려와 아버지의 새로운 출발을 축하한다. 수진도 이제는 시아버지의 선택을 이해하고 받아들인다. 벚꽃이 흩날리는 고향길에서 손을 맞잡고 걸어가는 영호와 정희. 65세와 63세의 늦은 사랑이지만 그들에게는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봄날이 시작된 것이다. 외로움은 이제 추억이 되었고 앞으로는 함께 만들어갈 새로운 이야기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두 사람의 늦은 사랑이 마을 전체에 희망을 선사하며 나이가 들어도 새로운 행복은 언제든 가능하다는 메시지를 전해준다.